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서울에 거주 중인 30대 초반의 평범한 여자입니다. 저는 산부인과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생명의 탄생을 돕는 이곳에서 누군가는 울고 누군가는 웃고 그렇게 희비가 교차하는 순간들을 지켜봐 온 지도 어느새 10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누구보다 차분해야 할 이 병원에서 그날만큼은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손끝이 부들부들 떨리더라고요. 그날은 바로 제 남편의 상간녀가 저희 병원에 실려왔기 때문입니다. 응급 분만으로요. 그 순간만큼은 정말 제 안에 있던 모든 인내심이 바스러지는 듯 했습니다. 일하면서도 일에 집중해야 하지만 신경은 온통 저 상간녀에게 있어 마음이 너무 혼란스러웠죠. 그러곤 몇 분 뒤 그 상간녀의 진짜 보호자인 남편이 들어오시더라고요. 저는 이미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고 있는 상태였고 이혼 준비까지 다 마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저분께선 아내의 외도 사실은 전혀 모른 채 아내 옆에 붙어 왕비 모시듯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출산이 임박했으니 어느 남편이든 다 그렇게 하겠죠. 하지만 정말로 본인 자식인지 아닌지도 모를 아이를 품고 있는 아내를 저렇게 알뜰히 살피니 오히려 저보다 더 딱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분은 외도한 아내와 또 자신의 아이가 아닐지도 모르는 아이와 앞으로도 살아가야 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분을 저 여자로부터 구해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침 불륜을 저지른 저 두 사람을 어떻게 참교육을 시켜줘야 하나 고민하던 찰나였기에 저는 상간녀의 남편을 조용히 불러내 사진 한 장을 보여드렸습니다. 그 사진 한 장으로 세상은 그 여자와 제 남편에게 아주 정직한 대가를 안겨주었습니다. 오늘 저는 제가 어떻게 두 사람을 완벽하게 무너뜨렸는지 그리고 어떻게 제가 다시 제 삶을 되찾게 되었는지를 이야기해드리려 합니다. 남편의 외도 사실을 처음 알게 된 건 지금으로부터 약 7개월 전입니다. 그날도 다른 날과 다름없이 퇴근 후 집에 도착했을 때였죠. 남편은 평소보다 일찍 퇴근해 있었고 혼자 거실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보고 있더라고요. 생전 안 하던 행동에 무슨 일이 있는지 물었더니 그저 피곤하다는 말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로 남편의 행동은 조금씩 확연하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겼었죠. 사람이 피곤할 수도 있고 최근 들어 일이 힘들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 남편은 점점 이상할 정도로 임산부에 대한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처음엔 같이 일하는 동료가 임신이라도 하신 건가 싶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 정도로 지속해서 궁금해하는 게 많았었거든요. 심지어 제가 임신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까지 궁금한 게 많을까 싶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남편은 저와 대화를 하다가도 틈만 나면 임산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자기야, 임신 4개월 정도면 입덧은 어느 정도 하는 거야? 4개월이면 중기에 해당하는 건가? 아직 임신 초기지 4개월이면 적어도 5개월이나 6개월 넘어서야 중기라고 부르긴 하지. 근데 그건 갑자기 왜? 그냥 궁금해서 회사에서 뭐 이야기 나오다가 어떤 산모는 김치찌개 냄새만 맡아도 토한다고 하길래 임신하면 다 그런가 싶어서. 자기네 병원 환자들은 어때? 입덧 때문에 병원에 오는 산모들 많아? 그리고 임신 중일 땐 생선은 먹어도 되는 거야? 그 구워서 먹는 생선 말이야. 찜 같은 거나. 날 것 같은 회나 초밥 이런 건 절대 안 되지. 요즘 부쩍 임산부에 대해서 궁금한 게 많은가 보네. 인체의 신비야 뭐 그런 거야. 임신하면 사람마다 증상은 다 제각각이지.
입덧이 심한 사람도 있고 아예 없는 사람도 있고 우리 병원에서도 입덧 때문에 약 처방받으러 오시는 산모분들 제법 있으셔. 뭐 그거 아니더라도 진료보러 오셔서 잠시 기다리시는 동안에도 속 울렁거리거나 안 좋으시면 우리가 봐서 입덧 사탕도 챙겨드리곤 하지. 음식도 임산부는 사용할 수 있는 약이 제한적이라서 되도록 날 것은 안 먹는 게 좋긴 해. 먹어도 상관은 없는데 혹시라도 장염이나 탈나면 처방해줄 수 있는 약이 별로 없거든. 뭐 선행 예습이라도 하는 거야? 인터넷 치면 다 나오는 걸 뭘 그렇게 물어봐? 자기가 산부인과에서 일하는 간호사인데 뭘 인터넷에 물어. 직접 물어보면 되지. 그렇구만. 임신하면 신경 써야 할 게 한두 개가 아니네. 그럼 산모들은 잠도 잘 못 자지. 허리도 많이 아프고 내가 어디서 봤는데 임신 중에 허리 안마해주면 좋다던데 맞아? 아니면 뭐 바디필로우? 그런 거라도 끼고 자면 좀 나으려나? 허리? 안 좋아지시는 분은 안 좋아질 수도 있지. 이것도 다 달라. 아파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기집이 당연히 커지니까 자궁 주변에 인대나 근육이 눌리면서 통증이 올 수도 있고. 임신하면 또 많이 먹게 되니 급격하게 살이 쪄서 아픈 경우도 덜어 있어. 허리 마사지라. 뭐 해줘서 나쁠 건 없겠지. 그건 내가 겪어보질 않아서 얼마큼 효과가 있는지는 모르겠어. 임신 안 하고도 자다가 허리 아플 때 다리 사이에 베개 끼워두고 자면 좀 호전되잖아. 임신했을 때도 너무 아프면 그렇게 해줘도 좋은 방법이긴 하지. 근데 자기 이거 정말 단순 호기심 맞아? 그냥 궁금한 거 치고는 너무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처럼 느껴지는데 뭐 주변에 임신한 사람이라도 있어? 왜 이렇게까지 알려고 하는 거야? 내가 임신한 것도 아닌데? 아이 무슨 공부야 공부는. 진짜 그냥 궁금해서 그런 거라니까. 아니 신기하잖아. 임신하면 호르몬도 바뀌고 몸에 다양한 변화도 오고 생전 잘 먹던 음식도 입덧 때문에 못 먹고 한다니까 신기해서. 남자는 그런 걸 경험해볼 일이 없으니까. 진짜 궁금해서 물어본 거야. 궁금해서. 처음엔 그냥 뉴스나 TV에서 본 걸 얘기하나 싶었습니다. 간호사인 제게 이것저것 궁금한 게 많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남편의 눈빛은 그저 지식을 얻기 위한 호기심이라기보다는 마치 누군가를 위해 공부를 하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여자의 직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저도 그때는 남편에게 대답을 해주면서도 기분이 왠지 모르게 찜찜하고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찜찜함은 현실이 되었고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오랜만에 대학교 동창인 친구가 저를 따로 불러 해줄 이야기가 있다며 급히 만나자고 연락이 왔었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 곧바로 약속 일정을 잡고 그 친구를 만나러 갔습니다. 진짜 오랜만이다. 근데 무슨 일이길래 이렇게 급하게 만나자는 거야? 그리고 왜 이렇게 얼굴이 굳어 있어? 너 무슨 일 있어? 오랜만이야. 저 서윤아, 내가 이 이야기를 해도 되는 건지 그냥 있어야 하는 건지 진짜 고민 많이 했거든. 근데 나는 네 친구잖아. 친구가 고생하는 꼴은 도무지 못 보겠어서 너한테 말하는 게 나을 것 같더라고. 내가 고생하는 꼴? 그게 무슨 말이야? 사실은 내가 며칠 전에 양평 쪽에 친구랑 괜찮은 맛집이 있다길래 드라이브 할 겸 갔었거든? 근데 우연히 형부를 봤는데 혼자가 아니시더라고. 어? 오빠가? 양평에서 봤다고? 최근에 양평 갔다는 이야기는 못 들었는데 내가 까먹은 건가? 혼자 아니면 누구랑 있었는데? 여자, 임산부셨어. 그냥 같이 있는 게 아니라 손도 잡고 있었고 둘이 누가 봐도 다정한 부부처럼 보였다고. 그때는 설마 진짜 형부겠어 하는 생각에 닮은 사람이겠지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그 여자가 형부 이름을 부르는 거야. 그래서 나도 혼비백산이 돼서
이걸 어떡하지? 곧바로 너한테 알려야 하나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가 그래도 알려줘야겠다 싶어서 오늘 이렇게 너 보자고 한 거였거든? 아, 너 잘못 본 거 아니야? 서울도 아니고 양평에서 우리 남편을 볼 리가 없잖아. 나랑 간 것도 아니고 임산부라며. 엄청 심각하게 닮은 사람이었던 거 아닐까? 이름도 우연히 겹쳤을 수도 있잖아. 나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하고 싶었는데 내가 혹시나 해서 사진도 찍어놨거든? 이거 한번 봐볼래? 닮은 거 치고는 내가 봤을 땐 그냥 딱 형부셨어. 어때 보여? 맞네? 내 남편? 이거 진짜야? 일을 어떡하냐, 진짜. 형부가 그러실 줄 상상도 못했는데 너한테 엄청 잘해준다고 생각했고 주변 친구들도 너 엄청 부러워했었던 거 너도 알잖아. 근데 이렇게 어떻게 뒤통수를 칠 수 있냐고. 근데 잠깐만, 너 이 여자 알아? 지난주에 우리 병원에서 진료보셨던 분 같은데. 내가 기억을 하는 이유가 지난주에 진료보러 오셨는데 대기가 길다고 엄청 뭐라 하는 거야. 지나가는 길에 갑자기 현기증이 나서 급한 대로 진료를 보러 오셨다고 하셨는데 현기증이 심해서 온 거라면 응급 아니냐며 왜 본인 먼저 진료를 봐주지 않냐고 엄청 컴플레인을 하더라고. 그래서 예약 환자 먼저 진료를 보는 게 우선이고 힘드실까봐 침대에 누워 계시도록 도와드렸는데도 누워 계시는 내내 불평불만만 하시는 거야. 그때 옷이랑 똑같은 차림이라서 확실히 기억나. 근데 임산부인데 우리 남편을 만난다고?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야? 아니, 그럼 형부 애라는 거야? 아우, 이걸 진짜 어떡하냐? 어떡해? 아니야. 그때 남편분이랑 같이 병원에 내원하셨어. 아, 진짜 뭐 하는 거야, 진짜? 그래서 한동안 나한테 계속 임산부에 관해 묻고 뭘 먹으면 좋은지 꿰물었던 거구나. 진짜 기가 차서. 일단 민지야, 알려줘서 고마워. 영영 모르고 살았으면 오히려 그 후폭풍이 더 감당 안 됐을 것 같아. 사실 안 괜찮은 거 맞는데 지금 너무 화나고 어이없고 배신감에 손발이 막 떨려. 당장에 뭐 아무 생각도 안 들고. 나도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 좀 해봐야겠다. 저는 친구가 보여준 사진에 말문이 막혀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었습니다. 순간적으로 뇌에 정지가 온 듯한 느낌이었죠. 제가 살면서 남편의 불륜 사진을 보게 될 거라곤 상상도 못했으니까요. 하지만 놀랍게도 그 사진 속 여자는 제가 병원에서 마주쳤던 외래 산모 중 한 명이었습니다. 임신 중이라 하니 그 산모의 뱃속에 있는 아이가 저희 남편의 아이는 아닐까 너무 좌절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가자마자 서러움에 한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남편은 어리둥절하게 대성통곡하는 저를 안절부절 못하며 달래주려 하였죠. 하지만 저는 그 손을 뿌리치고 더욱 큰 소리를 내며 울었습니다. 거의 발악하는 수준으로요. 울면서도 저는 한없이 남편을 원망스러운 눈빛으로 쳐다보았습니다. 남편은 지속해서 왜 그러냐는 말만 했었고 저는 곧바로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너무 원통하고 분하고 당했다는 기분만 들어 마음이 쉽사리 진정되지가 않더라고요. 며칠간 출근도 못하고 아무것도 먹을 수 없었죠.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고 제 자신이 너무 바보 같고 수치스러웠습니다. 도대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싶고 왜 나만 이렇게 무너져야 하나 싶었습니다. 며칠 그렇게 힘들어하다 저는 그냥 체념했습니다.
남편의 외도 사실을 제가 알아버렸다는 이야기를 남편에게 이야기한들 달라질 건 없어 보였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큰 상처로 돌아올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저는 어차피 바람핀 놈 고쳐 쓰지도 못하는데 깔끔하게 이혼을 준비하자 싶었습니다. 그리고 받아낼 수 있는 거 다 받아내자고요. 그 후로 저는 남편의 외도 증거들을 하나씩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친구가 건넨 사진은 물론이고 남편의 핸드폰 문자, SNS 흔적, 카드 사용 내역까지 어떤 상황이 와도 받아칠 수 있도록 철저히 정리했습니다. 특히 핸드폰 문자의 경우 저희는 연애 시절부터 암묵적으로 서로의 휴대폰을 확인해 본다거나 열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건 개인의 사생활이라 생각했었고 굳이 확인하고 싶은 생각도 들지 않았죠. 서로에게 당당했기에 그때 당시엔 볼 테면 봐라, 나는 떳떳하다 이런 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상황이 상황인지라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평소에도 집에 오면 휴대폰을 항상 거실 테이블 위에 툭 던져두곤 했습니다. 비밀번호도 따로 걸어두지 않았고 남편이 씻으러 간 사이 마침 문자 메시지가 와 있길래 확인해 보니 그 사진 속 산모인 듯 싶었습니다. 본인이 불륜을 저지르고 있으면 휴대폰 잠금 설정을 해놓을 법도 한데 오히려 해두면 곧바로 제가 의심할 거라 생각했을지도 모르겠네요. 이름도 그렇고 메시지도 그렇고 대화창을 확인하자 제가 몰랐던 그들의 비밀리에 이루어졌던 데이트를 나눈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휴대폰으로 캡처를 해 제 메일로 전송해 두었어요. 이 모든 것 하나하나 이혼 소송을 위한 자료 수집이 되었죠. 이 사실을 전혀 모르는 다 씻고 그저 해맑은 상태로 나와 저에게 말을 거는 남편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제가 남편의 외도를 알고 있다는 사실을 숨겼습니다. 여느 때와 다름없이 평범하게 대화해 주었고 저의 내면에선 원통함과 배신감이 차오르면서도 꾹 참으려 노력했습니다. 속으로는 나한테 당신이 어떻게 이럴 수 있냐며 울부짖고 싶었지만 돌아오는 남편의 대답에 상처받을 것 같았고 그 이야기를 듣고 있을 제가 더 비참할 것 같더라고요. 다음 날 저는 변호사를 찾아가 이혼 소송과 동시에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준비했습니다. 남편에게만 청구하기엔 그 여자도 버젓이 남편이 있는 유부녀인데 저 말고도 또 누군가를 속이고 있다는 게 너무 괘씸해서 두 사람 모두에게 죗값을 받아야 할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저 조용히 아무 일도 없는 척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혼 소송을 걸고 위자료 받고 딱 깔끔하게 모든 것이 정리될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가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륜 저지른 두 년놈들이 저는 너무 화가 났습니다. 이혼을 해주는 건 오히려 그들에겐 고마운 일일 테니까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면 이혼 말고 또 다른 방법으로 대가를 치르게 할까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우연인지 필연인지 대가를 치르게 할 방법이 제 눈앞에 나타나 주었죠. 그 상간녀가 제 병원, 그것도 제가 직접 근무하는 시간대에 응급으로 실려오고 말았거든요. 응급분만으로 연락이 들어왔다는 호출을 받고 분만실 쪽으로 향했었습니다. 출산이 임박한 산모가 실려온다고 했고 동료들과 함께 분주하게 준비하고 있었죠. 구급차를 통해 들것에 누운 얼굴을 보는 순간 제 심장은 말 그대로 멈춰버리는 줄 알았습니다. 그 상간녀가 누워있는 겁니다. 제 남편과 바람을 피운, 그리고 지금 제 남편의 아이일지도 모르는 아이를 품고 있는 그 여자. 순간 주변 소음이 다 사라지고 그 상간녀의 얼굴밖에 보이지 않더라고요. 정말이지 상상도 못했습니다. 남편의 상간녀를 이런 식으로 마주할 거라고는 그 누가 상상이나 해보겠어요?
그 수많은 병원 중에, 수많은 산부인과 중에 제가 일하는 이곳으로 실려올 줄은 감히 예측이나 할 수 있는 일일까요? 이성적인 판단도 순식간에 무너져 버리더라고요. 그래도 환자는 환자니까 당연히 똑같이 대해야 한다는 걸 머리로는 알지만 생각처럼 행동이 나오지는 못했었습니다. 침착한 척했지만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쉼호흡을 한 뒤에야 그 상간녀의 이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토록 잘 알고 있던 이름이 차트에 또렷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김민정, 34세, 임신 37주차, 양수 터짐으로 인한 응급 분만. 그 이름을 읽는 순간 저는 다시 한번 현실을 깨달았죠. 내가 지금 남편의 불륜 상대의 아이 탄생을 도와야 하는 상황이라는 걸요. 그리고 이 병실 안에서 오늘 무슨 일 하나는 반드시 터질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 여자가 분만실로 들어가고 안에서는 분주하게 분만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복도 쪽에서 한 남자가 급하게 뛰어들어오는 겁니다. 그 사람을 보는 순간 상간녀의 남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죠. 그는 진심으로 아내의 걱정뿐인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보나마나 아내의 상태를 확인하고 그저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이었죠. 그리고 저는 속으로 이 남자도 나처럼 속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피해자이고 이 남자의 아내는 제 인생을 망가뜨린 사람이지만 그 순간만큼은 저 남자가 너무 안타깝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이야말로 남편과 상간녀에게 복수할 기회가 찾아온 거라 생각 들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려줘야겠다 싶었죠. 정말로 본인 자식이 아닐 수도 있는 아이를 기다리고 아내를 걱정하는 남자를 보면서 이 상황을 모르는 일로 할 수는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마음 한편에선 망설임이 더 컸죠. 이 상황이 얼마나 예민하고 조심스러운지 누구보다 제가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지금은 산모가 응급분만 중인 상황이고 그 아이를 지켜야 할 의무도 있었죠. 지금 이 타이밍에 제가 이런 얘기를 꺼내는 게 맞지 않는 행동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이 아니면 기회는 다시 오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남자가 분만실 앞에서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있을 때 저는 그를 향해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혹시 보호자 되시나요? 네? 아, 네. 저 김민정 씨 남편입니다. 아내 상태는 지금 어떤가요? 산모 상태는 현재 안정적이세요. 다만 상황상 응급 제왕절개 수술이 필요한 판단이 내려졌고 지금 수술 준비 중이세요. 근데 저 잠깐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조금만 이쪽으로 다른 분들 안 계신 쪽에서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무슨 일인데요? 혹시 산모 상태가 문제가 생긴 건가요? 아니면 아기에게 이상이 있는 건가요? 아니요. 둘 다 괜찮으세요. 보호자분께 꼭 알려드려야 할 사실이 있어서요. 이 사진 한번 보시겠어요? 사진 속 남자는 제 남편이에요. 그리고 사진 속 여자분은 방금 분만실에 들어가신 보호자님의 아내분이시고요. 뭐라고요? 두 사람은 현재 불륜 관계입니다. 저는 그 사실을 몇 달 전부터 알고 있었고 이혼 소송 준비 중이에요. 닮은 사람일 거라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증거를 조작하진 않아요. 지금 보여드린 사진 외에도 두 사람이 주고받은 문자와 통화 기록, 카드 내역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그 말을 지금 저보고 믿으라는 말이에요? 하나의 엄마가 될 사람이에요. 임신 중인데 불륜이 말이 되는 소리라고 생각하세요? 죄송합니다. 저도 말씀을 드려야 하나 수십 번 고민하고 망설였어요. 하지만 보호자님이 아무것도 모른 채 아내분만 걱정하는 모습을 보니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분만하러 온 사람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게 옳으신 행동이신지 모르겠네요.
이 사진의 여자가 제 아내가 아닐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내가 불륜을 저질렀건 아니건 그건 제가 신경 쓸 일이지 간호사님이 간섭할 일은 아니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간호사님이 오해하신 거라면 저희에게 엄청나게 큰 신뢰를 범하시고 계신 건 알고 계시죠? 괜한 오해로 남의 가정에 상처 입히시는 거면 그 행동 반드시 책임지셔야 할 겁니다. 상간녀의 남편분은 제가 이 사진 외에도 증거가 더 있다고 말씀드렸음에도 본인의 아내가 그럴 리가 없다며 아내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고 계셨습니다. 그 모습이 저는 오히려 더 딱하다는 마음이 들었고, 저는 일단 사실을 말씀드렸으니 그 이유로 판단하고 생각하는 건 그분의 몫이라 생각하고 더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1시간이 조금 더 지났을 무렵 수술이 무사히 마무리되었습니다. 아이도 건강하게 태어났고 상간녀 역시 특별한 문제 없이 병실로 올라갔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제 인생을 뒤흔든 사람이 이렇게나 멀쩡하게 축복받은 생명을 품에 안다니. 잠시 후 분만실 쪽에서 간호사가 보호자를 불렀고 그 남자, 상간녀의 남편이 조심스럽게 아기를 보러 들어갔습니다. 저는 멀찌감치 복도에서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죠. 그는 아이를 볼 생각에 처음에 들뜬 표정으로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이내 말이 없어졌고 웃음기도 사라진 채 그대로 얼어붙은 듯 아이를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그 표정을 보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것 같았죠. 닮지 않았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낀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라면 그 첫 순간에 어떤 확신 같은 게 있어야 하는데 그의 눈엔 말로 설명하기 힘든 미세한 당황과 혼란이 섞여 있는 듯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문득 그가 돌아본 순간 저와 눈이 마주쳤고 그 남자의 표정에선 그제야 제가 한 말들이 정말 사실이냐는 표정을 지으며 눈이 하염없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그는 아이를 보고 난 뒤 멍한 표정으로 다시금 상간녀의 병실로 발걸음을 돌려 향하고 있었고 저는 그의 안타까운 뒷모습만 보고 있었죠. 그런데 잠시 후 상간녀의 병동에서 소란이 일어났다는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동료가 두 사람의 대화를 들은 바로는 상간녀의 남편이 병실 안에 있는 물건들을 바닥에 다 던지면서 계속 사실대로 말하라며 화를 내고 있었고 방금 통화한 이가 누구인지 그 사람이 이 아이의 아빠인지 절규 섞인 목소리로 상간녀에게 소리치는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이 일로 병원이 발칵 뒤집힐 정도로 큰 소란이 되었습니다. 놀란 나머지 간호사들이 뛰어들어가 상간녀의 남편을 말려보고 이렇게 소란을 피우시면 안 된다고 다그쳐봐도 그분은 이미 눈이 돌아 있었고 상간녀는 변명도 하지 않고 겁에 질려 아무 말도 못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저도 황급히 해당 병실로 올라갔고 상간녀 남편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저는 조심히 입을 열었고 힘드신 줄도 알고 그 배신감에 이루 말 못할 상처가 생긴 것도 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조금 더 이성적으로 생각해보자며 다독였습니다. 지금 심적으로는 저의 남편도 잡아 혼쭐을 내고 싶으신 거 1000번만번 이해한다고요. 하지만 똥이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니라 더러워서 피하는 것이니 굳이 그렇게 스스로 상처 주는 행동을 더 이상 하지 말고 이성적이게 행동할 수 있도록 해보자며 제 딴엔 위로를 해드렸던 것 같습니다. 저도 똑같은 입장이었지만요. 그러고는 그분께서는 조금은 진정이 되셨는지 친자 확인부터 해봐야겠다며 연계된 곳이 있다면 당장에 진행해달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마침 저희 병원은 연계된 검사기관이 있어 검사를 의뢰해주기로 합니다. 그래서 상간녀 남편의 요청으로 친자 확인 검사를 시행하게 되었죠. 그러고는 곧바로 병원을 나가버리셨습니다.
그도 처음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저의 심정과 똑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는 게 아닐까 싶었습니다. 그렇게 상황이 조금 정리되어 갈 때쯤 그 상간녀가 저를 직접 병실로 와달라는 이야기를 전해들어 저는 상간녀의 병실로 향했습니다. 남편한테 제 사진 보여드렸다면서요? 제정신이세요? 그것도 출산 직전에 병원에서 이 타이밍에. 왜 꼭 지금이에요? 제가 미운 건 알겠는데 그래도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인데 꼭 그렇게 하셨어야 해요? 저 방금 수술 마치고 온 사람이에요. 환자라고요. 환자를 간호하고 돌봐야 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 환자를 이렇게 대해도 되는 거예요? 당신 남편 뺏어간 여자이기 전에 환자라고요, 환자! 제 남편 앞에서 저 망신 주고 싶어서 일부러 그 타이밍에 폭로한 거죠? 남의 남편 뺏어간 것에 대한 조금의 미안함도 안 드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뻔뻔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버젓이 제가 일하는 병원에 와서 제 남편의 아이일지도 모르는 아이를 낳는 순간을 지켜보게 하는 거, 그거는 사람이 할 짓이라고 생각하세요? 서로 좋다는데 뭐 어떡하겠어요. 그리고 상처받은 것도 화가 나는 것도 알겠는데 나도 오늘 이 병원으로 오고 싶지 않았어요. 말 그대로 응급 상황이었고 마침 제가 올 수 있는 가장 가까운 병원이 이곳이었다고요. 그리고 나 방금 애 낳고 정신도 몸도 멀쩡하지 않은 거 당신이 더 잘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본인 남편 뺏어갔다고 이런 식으로 복수하는 거예요? 사람 목숨 가지고 이러는 건 진짜 아니죠. 그리고 처음에 당신이 그 사람 부인인 줄 나중 돼서야 알았어요. 이 병원에서 일하는 거 한참 뒤에 알았다고요. 어찌됐건 그저 아내 바라기에 아내가 어떻게 될까봐 발 동동 구르며 걱정하고 계신 남편분이 너무 안쓰러워 보였어요. 저를 보는 것 같아서. 마냥 아무것도 모르고 아내만 믿고 있는 모습이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 눈은 얼마나 초라하고 불쌍해 보이는지 당신이 알기나 해요? 저 같은 사람 하나 더 있는 것 같아 도와주고 싶고 구해주고 싶어서 그랬어요. 사람 마음 가지고 장난치는 게 그렇게 재밌어요? 우리는 찐사랑이에요, 찐사랑. 사랑해서 만나고 보니 서로에게 배우자가 있었던 걸 어떡해요. 근데 이왕 이렇게 된 거 당신 이혼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냥 조용히 이혼만 해주지 왜 이런 사단까지 만들어서 일을 더 키우냐고요. 진짜 친자 확인까지 할 일은 없을 줄 알았는데 이게 다 당신 때문이에요. 왜 나서서 진짜. 아내 불륜 소식에도 이렇게 난장판을 만들어 놓는데 낳은 자식이 본인 자식이 아니라는 게 밝혀지면 저를 가만히 두겠냐고요. 여튼 그냥 가만히만 있으면 서로 좋을 것을 왜 긁어부스럼이에요, 진짜. 지금 이 상황에서도 사랑 타령이 나오네요. 찐사랑? 그게 진짜 사랑이었어요? 그럼 당신은 지금 사랑해서 남의 남편 빼앗고 사랑해서 속이고 사랑해서 남편한테 자기 애도 아닌 아이를 떠넘기려 한 거예요? 그걸 사랑이라고 포장해요? 사랑이면 뭐든 다 괜찮다는 거 드라마 속 불륜녀들이나 하는 이야기들이에요. 현실에선 그냥 뻔뻔하고 추잡한 사람일 뿐이라고요. 그리고 제가 조용히 이혼만 했으면 서로 좋았을 거라고? 남의 가정 박살내놓고 조용히 넘어가 달라는 얘기를 아주 쉽게 하시네요. 진짜 웃기지 않아요? 당신은 제 인생 망쳐놓고 당당하게 사랑이었다고 말하는데 제가 그 진실을 드러내는 건 사단이다. 결국 당신은 들키지 않았으면 계속 속이려고 했다는 거잖아요? 당신이 사랑한 게 진짜 사랑인지 아니면 남편 있는 남자와 그저 스릴 넘치는 상황을 원했던지 누가 알아요? 어디 그 잘난 사랑 끝까지 책임지을 수 있나 두고 보자고요. 사랑했으면 대가도 사랑한 만큼 치르실 거예요. 저는 그렇게 사랑 타령하며 저를 죄인으로 몰아가는 상간녀를 뒤로 한 채로 병실을 나왔습니다. 정말 사랑한 만큼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해주리라 다짐하며 나왔죠. 그리고 오늘 일어난 일은 본격적으로 소송을 시작하라는 시합에서의 호루라기 소리처럼 느껴졌었습니다.
남편도 오늘 일에 대해 상간녀에게 이야기를 들었는지 곧바로 저에게 연락이 오더라고요. 남편과는 어떤 이야기도 하고 싶지 않아 연락은 일절 무시했습니다. 그러고는 이혼 소송 준비 중이니 갈라설 준비를 하라는 말과 불륜으로 이혼하게 된다는 이야기가 세상에 알려지기 싫으면 조용히 집에서 나가라고 일러두었죠. 그렇게 저희는 이혼이 마무리되기까지 별거인 상태로 지내게 되었습니다. 며칠 뒤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아이는 예상대로 상간녀 남편의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다는 소식에 급히 달려와 분만실 앞에서 허탈하게 아이를 바라보던 상간녀 남편의 표정이 이제야 그 모든 질문에 답을 얻은 듯 말없이 굳어 있었습니다. 그분 또한 이혼 소송을 준비하셨고 손해배상 청구까지 함께 진행하겠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 역시 기다리고 있던 순간이 왔습니다. 그동안 조용히 모아온 증거들을 모두 정리했고 제 전남편과 상간녀 두 사람 모두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울분을 토하거나 비난을 늘어놓고 싶은 마음도 없었고 그냥 이 모든 일이 법적으로 마무리되기를 바랐습니다. 누가 더 아팠는지 누가 더 억울했는지 사실상 이제 의미가 없더라고요. 결국 법은 제 손을 들어주었고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저는 모두 승소했습니다. 그들이 저지른 행동의 대가를 정확히 계산해 받아내게 되었죠. 저의 상처가 이 돈으로 치유될 수는 없지만 이렇게라도 위로를 받고 싶었습니다. 판결문이 내려진 날, 저는 마지막으로 법원에 들렀습니다. 절차를 마치고 나오던 그때 익숙한 두 사람의 모습이 멀리서 눈에 들어왔고 그들은 법원 앞에서 이제야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누가 돈을 내야 하느니 왜 자신만 욕을 먹느니 그렇게 옥신각신하는 대화가 들려왔습니다. 양평집 팔자고! 우리 그 집 어차피 같이 살려고 샀던 거잖아. 지금 이런 상황에 우리 둘 다 위자료도 내야 하는데 어디서 돈을 구하겠냐고. 그거라도 정리해서 해결해야지. 지금 우리가 버틸 수 있는 돈 그 집밖에 없어. 당신이 그 정도 결정은 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그 집 못 팔아. 며칠 전에 연락 왔어. 세입자가 전세 사기당해서 소송 들어갔다고. 법적으로 그 집 지금 처분 못한대. 되돌려 받을 수 있는 돈도 없어졌고 완전히 묶였다고. 그게 무슨 말이야? 그 집이 지금 우리 전부 다 마찬가지인데 당신은 도대체 그 소식 듣고 그냥 가만히 있었던 거야? 아니 왜 이제 와서 말해? 장난해? 나도 어이없고 열받는 거 당신이랑 똑같아. 당신이 벌인 일 수습하느라 머리 터질 지경인데 이 상황에서 내가 뭘 더 할 수 있는데? 애초에 이 꼴 난 거 누가 시작했는지 생각은 안 해봤어? 그러게 왜 하도 많은 산부인과 중에서 우리 와이프 병원에 가서 이 꼴 나게 만드냐고. 집도 저 꼴 나고 너랑 만난 이후로 잘 풀리는 일이 하나도 없었어. 오히려 널 만나 괴로운 건 나라고. 그러니까 그만 좀 징징대. 지금 뭐라고 그랬어? 내가 병원 가릴 상황이었어? 갑자기 양수가 터진 걸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리고 가장 가까운 병원이 거기라서 나도 어쩔 수 없이 갔던 거라고. 누군 거기 가고 싶어서 갔겠어? 아니 그걸 떠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해서 만난 거고 서로 책임지기로 했잖아. 근데 지금 와서 이딴 식으로 말하는 이유는 뭔데? 나 혼자만 잘못한 것처럼 몰아가지 마. 그리고 뭐? 징징? 나 좋다고 그렇게 난리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뭐? 당신 원래 이렇게 쓰레기 같은 사람이었어? 됐고. 이제 그딴 말 지긋지긋해. 책임? 그럼 애는 누구 책임인데? 솔직히 말해. 그 애 진짜 내 애 맞긴 맞아? 그래, 이제 와서 말하는 건데 나랑도 친자검사 한번 해봐. 유부남이랑 바람 피우는 당신, 나 말고 또 다른 놈 있을지 내가 어떻게 알아? 바람은 안 폈으면 안 폈지 한 번만 피는 사람 없다 했어. 나는 당신 처음이었지만 당신은 여러 명이었을지 내가 어떻게 알아? 뭐?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진짜. 지금 제정신이야? 나 이제 겨우 애 낳았어. 이 상황에서 그딴 말을 해? 내가 누굴 위해 이렇게 된 건데. 그 애가 누구 애든 간에
당신이 날 사랑한 건 사실이잖아. 그럼 같이 책임져야지. 이제 와서 왜 이러는 거야? 우리 서로 각자 배우자 정리하고 같이 살기로 한 거였잖아. 뱃속에 있는 아기도 당신을 맞다고 좋아했잖아. 당신이 맞아. 당신이 책임지라고. 어떻게 그런 무책임한 말을 해? 아무리 상황이 파국으로 치달았다고 해도 할 말 안 할 말이 따로 있지. 당신 애 낳은 사람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그래, 사랑인 줄 알았지. 근데 지금 보니까 내가 사랑한 사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 같아. 진짜 확인부터 해봐. 나는 못 믿겠으니까. 나도 이제 지긋지긋해서 더 이상 너랑 엮이고 싶지 않아. 두 사람은 결국 서로를 향해 모진 말들을 퍼붓기 시작했고 끝내 상대방 탓만 하며 등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상간녀는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듯 주저앉아 대성통곡했고 바닥에 주저앉은 채 한동안 오열하며 발악했죠. 그 곁에서 남편은 마치 이제는 정말 지긋지긋하다라는 표정을 지은 채 그 자리를 떠나는 겁니다. 홀로 남겨진 상간녀는 더 크게 소리를 지르며 울부짖었고 그 절박한 몸짓 끝에 저와 눈이 마주치고 말았죠. 당신 진짜 인생 그렇게 살지 마. 이 모든 게 다 당신 때문이잖아. 당신이 그렇게까지 안 했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거라고. 조용히 이유만 했으면 됐잖아. 왜 굳이 병원에서 남편 앞에서 사진까지 들이밀고는 왜 나한테 이런 지옥을 안겨주는 건데? 당신 지금 이걸 보니까 좋아? 아주 좋아 죽겠지? 사람 하나 이렇게 망가뜨리니까 그렇게 통쾌해? 당신이 원하던 게 이거야? 당신 전 남편이 뭐라는지 알아? 자기 애 아닌 것 같다고 친자검사 본인도 해보재. 저렇게 쓰레기 같은 사람이었다니. 나한테 처분한 것 같아서 기분 좋지? 그게 당신 복수였던 거야? 당신 스스로 만든 결과인데 누굴 탓하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 아니 이제는 존댓말 해줄 이유도 없지? 지금까지 단 한 번이라도 자신이 잘못했다고 인정한 적 있어? 남의 남편을 탐하고 아이까지 가져놓고 그 아이가 누구 아이인지도 모르면서 거짓말로 한 남자의 인생까지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도 지금까지도 내가 불쌍하다, 내가 피해자다라고 말하는 게 내 눈엔 불쌍한 게 아니라 비겁한 사람으로밖에 안 보여. 그리고 무엇보다 나도 전 남편이 저렇게 책임감 없고 야비한 사람인 줄 이제야 한 거야. 나를 탓할 게 아니라고. 이제 나 지긋지긋하대. 나랑 엮이기도 싫다잖아. 남의 남자 꼬드긴 건 그래, 내가 잘못한 거 알아. 그런데 이제 나 혼자서 어떻게 살라고? 아이는 어떡하라고? 애는 무슨 죄야? 난 그냥 사랑할 죄밖에 없는데 왜 나만 이렇게 돼야 되는 거냐고. 당신이 이렇게까지 만들지만 않았어도 내가 이렇게 망가질 일은 없었어. 나 이제 집도 없고 갈 데도 없어. 당신은 이기적인 남편한테 해방돼서 좋겠지만 나는 아니라고. 불쌍하지도 않아? 당신은 감정이라는 게 없어? 사랑한 죄밖에 없다고? 무슨 드라마 한 편을 보고 있는 것 같네. 그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 지금부터 살아가면서 하나하나 깨달으면서 살아봐. 그리고 아까부터 내가 이 모든 상황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아니? 나는 아무것도 만든 게 없어. 네가 선택한 모든 행동의 결과가 그냥 제자리에 돌아온 것뿐이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님 인생 책임질 사람은 당신뿐이에요. 남의 남편 탐할 땐 그렇게 당당하더니 이제 와서 책임? 남한테 미루지 마. 비겁한 것도 모자라. 이제 딱 할 만큼 구질구질하니까. 그리고 아이, 죄 없는 그 아이까지 변명과 핑계의 방패로 삼을 생각하지 마. 아이는 네가 낳았고 이제 그 아이는 네가 감당해야 할 유일한 책임이니까.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핑계 말고 책임부터 배워. 그게 네가 망가뜨린 삶들의 남은 유일한 예의니까. 그 여자는 여전히 바닥에 울부짖었습니다. 어깨를 들썩이며 절박하게 흐느끼는 몸짓. 한때 제 남편과 다정하게 앉아 환하게 웃음 짓던 그 사진 속 여자의 모습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이를 책임지라는 말을 뒤로 한 채
자리를 떠났습니다. 더 할 이야기도 없었고 그녀의 인생을 망친 것도 구원해 줄 사람도 이제는 모두 그녀 자신이어야 했죠. 그날 이후 저는 전 남편과 이제 서로의 존재조차 없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인을 통해 우연히 그 사람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상간녀의 남편이 전 남편 회사의 상사와 오랜 지인 관계였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그 상사는 전 남편을 추천하고 뒷배를 봐주던 회사 사장과도 가까운 사이였고요. 결국 그는 본인의 아내와 불륜을 저지른 사람이 지인의 회사 직원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있었던 이야기를 그대로 회사 윗선에 전했다는 겁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전 남편은 회사에서 조용히 불순한 사유로 정류됐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제가 뭘 하지 않아도 굳이 더 움직이지 않아도 진실은 결국 스스로 흘러가 자리를 찾아간다는 걸 그 사람을 보며 또 한 번 알게 되었죠. 한때는 저에게 전부였던 사람이 이제는 아주 작은 뒷이야기로만 들려오는 걸 보니 참 세상이 다르게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 사람은 이제 제가 다시 걸어가는 길 위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방향에서도요. 직장도 잃고 곁에 두었던 여자와도 끝내 파국을 치닫고 이제 와서야 그 사람이 저를 다시 찾아왔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제 눈앞에서 태연하게 거짓말을 하던 사람이 이번엔 눈물까지 글썽이며 미안하다며 다시 시작하고 싶다고 말하더군요. 예전 같았으면 그 말에 흔들렸을지도 모릅니다. 정말 반성한 걸까? 지금이라도 돌아온다면 받아줘야 하는 걸까? 그런 고민을 하던 시절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그가 무릎을 꿇고 싹싹 비일든 목소리를 떨든 그 어떤 말도 저에게는 그저 조용한 잡음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사람은 제가 무너지고 있을 때 단 한 번도 저를 봐주지 않았고 제가 울던 밤엔 다른 사람과 웃고 있었죠. 이제 와서 돌아와 봤자 그 시간들은 되돌릴 수 없고 그 사람은 다시 저의 사람이 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전 그 어떤 말에도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저는 과거에 연연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고 그 사람은 과거로만 존재하는 사람이 되었으니까요. 모든 것이 마무리되었고 이제 남은 건 각자 자신이 만든 선택을 안고 살아가는 일만 남았습니다. 이 정도면 그 두 사람에게 제대로 복수해 준 게 맞을까요? 복수라고 말하면 어쩌면 너무 큰 단어일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는 제 인생을 짓밟았던 이들 앞에서 끝까지 무너지지 않았고 마땅한 대가를 받아냈습니다. 그게 복수가 아니라면 어쩌면 제 삶을 지켜낸 아주 단단한 방식의 선택이었겠죠. 참 길고도 지독한 시간이었습니다. 하나하나가 저에겐 너무나 벅찼던 시간이었죠. 하지만 그 모든 걸 지나고 나니 이제는 조금 숨 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 완전히 괜찮다고 말하긴 어렵지만 저는 이제 진짜 제 삶을 위해 한 발짝씩 걸어가 보려 합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신다면 조용히 멀리서라도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정말 열심히 잘 살아볼게요.